아이고, 살아생전에 계엄은 내가 안 겪을 줄 알았었거든요. 하지마 그거 하지마. 아, 근데 또 그걸 겪고 앉았으니 정말, 아휴, 정말. 선생님 유신헌법 계엄 때는 선생님 군대 가 계셨죠? 그때 계엄 유신을 했죠. 유신 그 체제를 국민 투표하고 군대선 공개 투표하고. 군대선 또 공개 투표예요? 그럼요. 오 마이 갓. 군부 정권이네. 세상에. 그럼요, 공개 투표라는 거는 민주 시민의 권리가 빼앗긴 상태인 거 아닌가요? 아, 그때는 민주 시민이 어디 있어요? 투쟁하는 시민만 있지. 해? 오프닝 해? 그냥 짧게 작가님 작업실 왔으니까 그런 멘트 조금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어딘지. 그리고 이런 개념의 덩어리라는 말은 요 청크라는 말도 선생님 그러면 서양화 전공으로 대학을 들어가셨는데 행위예술, 퍼포먼스 뭔가 새로운 개념의 예술로 전환하시게 된 건 군대 갔다 오고 난 이후이신 거죠? 그렇죠. 이제 70년에 군대를 좀 늦게 갔어요. 27 먹어서 가서 30살에 제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73년 겨울에 제대를 했죠. 군대에 있는 동안에? 군대에 있을 동안에 유신체제가 됐고, 네. 유신체제가 됐고, 내가 처음으로 겪은 그 계엄체제는 4.19 때 이 박사가 하야하고 이제 시국이 어지러우니까 이제 계엄령을 선포했어요. 박정희 소장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61년에. 그러니까 조금 급박하기도 했고, 서울에 봄이 오긴 왔는데, 4.19 때 다친 학생들이 목발 짚고, 국회의사당, 의장 당산에 올라가서 막 휘두르고 난리치고 그냥 어지러웠어요, 정말. 그게 민주주의가 정말 좋기도 하지만 그런 혼란도 초래할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핑계 삼아서 박정희 소장이 쿠데타를 한 거죠. 그러다 2년인가? 그때 이제 그거 가지고도 안 되니까 개헌해서 이제 유신 개헌을 해가지고 그냥. 그때부터가 군부 독재의 시작이라고 치지 않나요? 군부 독재야 61년부터 했죠. 쿠데타 했으니까. 그거 했는데 유신은 이제 아주 정말 찍소리 하나 못 낸 거죠. 찍소리 하나 못 내고 술 먹다가 박정희 정권 욕하면은 막 잡아가고. 주인이 신고를 하는 거예요. 주인이 신고를 해서 경찰이 와서 잡아가는 거예요. 택시 타고 가다가 그 당시 정부에 대한 욕을 하니까 택시기사가 확 운전대를 돌려서 동대문 경찰서로 종로사가에 있었어요. 그때 거기로 들어가서 그냥 신고하고. 이건 내가 본 게 아니고 신문에 그 기사가 나왔어요. 술 먹다 끌려갔다 택시 타고 가다가 잡혀갔다. 그러니까 그건 계엄의 연속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유신으로 이제 얼어붙었잖아요. 73년에 이제 제대를 했는데 이미 그때는 유신이 그냥 막 초기죠. 얼마나 서술이 펄했어. 서술이 진짜 펄했죠. 그 당시 유행하던 게 이제 입체 미술이에요. 입체 미술인데 이제 이 입체 미술은 조각과는 좀 다른 개념의 약간 설치 미술과 좀 비슷한 거라고 봐야 되나요? 탈회화적이고 탈조각적인 것. 서구에서는 프라이머리 스트럭처라든지 이제 그런 개념으로 진입이 됐는데 그걸 일본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이완 선생이라든지 세키네라든지 스가 기시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그룹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한 예술 행위가 아마도 그 입체 미술의 시발이었고, 그래서 입체 미술이라는 그 단어가 그 당시 굉장히 핫한 이슈, 그 유행어죠, 말하자면. 입체 미술을 하지 않는 작가는 작가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요. 약간 뒤처진 작가죠. 뒤처진? 네, 뒤처진 작가죠. 물정 모르는 작가죠. 물정 모르는 작가. 그래서 이제 나도 군대 갔다 오고 물정도 모르고 작품을 하나 했는데 그 상태성이라고는 돌멩이 2개로 스테인리스 판을 이렇게 구부려서 설치한 작품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보면서 하면서 망신을 당한 거죠. 이제 지나간 얘기니까 말씀드리면, 그래서 내가
아, 이제 이런 미술은 안 하겠다. 이런 미술을 해가지고는 내가 이제 후발 메이커가 되는 거죠. 그런 미술을 해가지고 내가 후발 메이커가 되니까 아무리 내가 잘해도 먼저 간 사람들, 뭐 이강서, 신문서, 뭐 신학철까지 뭐 이런 사람들의 그런 행적을 내가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내가 생각한 게 입체 미술은 안 하겠다. 그 대신에 문학에서 참여 문학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참여 문학이라고. 근데 미술에서는 그런 언어가 없는 거예요. 참여 문학이 사실은 뭔지도 모르고 하여튼 정권이 하도 그냥 어수선 아주 어목했던 시절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자. 그래서 신문을 이제 오리기 시작했죠. 그게 내 개념 미술의 출발점이고 내 행위 미술의 출발점이 돼요. 74년에 신문 1974년 6월 1일 이후라고는 타이틀로 신문 오리는 걸 약 한 달 반 동안 집에서부터 오리기 시작해서 전시장에서 한 일주일 전시기간 동안 오리는 행위. 그게 내 행위 미술의 출발점이고 그 이후 내 그 현실 참여적인 태도, 예술에 대한 내 태도가 그때 결정됐었고요. 그 후에 이제 뭐 계속 이제 그런 식으로 흘러갔던 거죠. 지금까지.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조금 뭐라고 할까. 용감하셨던 것 같은데. 용감한 게 아니라 너무 모기 소리 같았다. 그래서 조금 목소리를 더 크게 냈어도 좀 외치는 거, 뭐 샤우팅하는 그렇게 했었어야 되지 않는가.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때 만약에 샤우팅을 해가지고 어디 기관에 좀 끌려갔다서 몇 대 맞고 나오면은 사회적인 계급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적순 시인, 김지하 같은 그 사람은 사회적 그레이드가 있잖아요. 요 지위가 있는 거예요. 몇 대 맞고 나오니까 그레이드가 높아. 천상병 시인이라든지 참여예술가 몇 대 맞고 나니까 조금 사회적인 그 위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때 그걸 못 겪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제 요즘까지도 사회적인 명사가 못 된 거예요. 아, 근데 그 당시에 뭔가 이렇게 군부나 정부에서 작품을 해독을 잘 못했던 거 아니에요? 조금 고등수학적인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워서 몰랐을 고등수학적인 데가 있었고 이제 개념적이니까 접근하기가 어려웠었고 그러니까 날 것으로 그냥 외침을 했으면 그 당장 잡혀가죠. 근데 이제 개념미술 어법으로 그런 걸 주장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조금 난해해서 뭐가 뭔지를 몰랐던 거죠. 무식하게 싸우지 않고 되게 유식하게 골탕 먹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1974년 6월 1일 그 이후라는 그 작품이 74년 6월에 그때는 국립현대미술관이 덕수궁에 있을 때. 덕수궁, 서관이죠. 예, 덕수궁. 덕수궁의 서관, 현재의 그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 네, 관. 덕수궁관. 거기서 전시를 하셨고 그 전시가 6월 ST전. 예, ST전. 8월 달일 거예요. 선생님 그럼 이 작품 선보이시고 안 잡혀가셨네요. 그러니까 그 전람회장에서 조금 눈치 보고 들어가고 그랬죠. 뭐 안경 쓴 사람이 지키나 혹시. 그래서 이렇게 봐서 안경 쓴 사람 없으면 들어가서 붙이고 얼른 오리고 도망가고. 왜 도망갔느냐. 나 잡아가세요 하고 손 내밀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도망 다닐 수 있을 때까지는 도망 다녀야죠. 근데 다행히 뭐 그런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으니까요. 뭐 그냥. 신문 1974년 6월 1일 이후를 그건 이제 설치미술이죠. 말하자면은 설치미술이었고 76년에 그거를 행위화해서 소위 말하는 그때 용어로 이제 이벤트라는 언어로서 읽고 오리는 행위는 신문 읽기라는 타이틀로 76년부터 했었죠. 보통 우리가 행위예술, 퍼포먼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걸 이제 70년대 한국 화단에서는 이벤트라고도 했었고 또 재밌는 게 말이야.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바나나 그런 게 사실 개념 미술이잖아요. 바나나를 붙이고 테이프로 붙여놓은 이게 작품인데 사나흘 지나가지고 썩으면은 버리고 새로 이렇게 체인지 해도 되고 지나가다가 어디 배고픈 사람이 따먹어도 되는 그런 게 사실 개념 미술인데 이 개념 미술을 이제 탁 보여주면 사람들이 그거 어떻게 사나요?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술관은 어떻게 이걸 소장하나요? 라고 하는데 또 성능경 선생님의 작품 중에서 이 신문 읽기가 경기도 미술관 소장품이 됐잖아요, 선생님. 그 저기 매뉴얼. 네, 인상적이었던 개념서. 건데 보통은 그림이 미술관에 입고되거나 조각 작품이 미술관에 입고돼야지 소장품이 되는 건데 선생님은 처음으로
비물질적인 이 개념 미술이 미술관 소장품이 됐어요. 쉬운 말로 뭐 매뉴얼이죠. 매뉴얼. 설명서 같은 거. 그런 유례 없는 일을 내가 함으로써 내 후배들, 행위미술을 하는 후배들, 영상으로 때우는 그 행위 아티스트들 말고 몸으로 때우는 아티스트들이 협회가 있는데 한 5, 60명이 되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뭔가 조금이라도 희망이 됐으면 난 좋겠다. 여러분들의 행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뭐 글로도 되고 이미지로도 하고 하여튼 뭘로도 하여튼 그 매뉴얼을 좀 만들어 두시라. 저희 신문사가 1960년에 창간해가지고 80년에 폐간된 적이 있었거든요. 뭐가요? 저희 신문사 서울경제신문이. 서울경제신문. 네. 그게 이제 언론 통폐합 때 일이고, 그래서 선배들 중에는 이렇게 계엄 상황을 겪은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사실 12월 3일 계엄령 내렸던 다음 날 출근했더니 선배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계엄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군인이 데스크 옆에 와서 뭐 쓰나 보고 있다 이러더라고요. 박정희고 누구고 뭐고 전부 다 방송국. 그 5.16 때도 방송국부터 저기 점령했어요. 그럼 선생님은 그때 오려낸 것과 오려내지 않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달랐어요? 오려낸 건 그냥 기사만 오려냈고요. 왜냐면 기사가 팩트가 아니고 해석체죠. 팩트와 해석체라고는 이런 관계가 있다는 말씀이죠. 정보는 뭐냐? 팩트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팩트에서 이렇게 뽑아낸 것. 입맛에 맞는 것?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개념화된 것. 개념화된 게 정보잖아요. 그래서 신문이 가지고 있는 그런 팩트와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입맛에 따라서 재편집이 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근본적인 문제에서는 팩트와 정보와의 그 괴리의 문제. 우리가 팩트를 알 수는 없죠. 다 그걸 본 사람의 해석체만 있을 뿐이지 팩트가 뭔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정보를 가지고 거론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일단 그걸 오린 거고요. 기관에 의해서 검열받은 신문을 내가 재검열한 거죠. 왜냐면은 그 당시에 이렇게 신문 기사를 보면 그 전에 아연판으로 인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아연판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신문이 활자가 지워진 상태로 나와요. 그 지워진 흔적도 나오고 글자가 완전히 지워지는 게 아니라 어디 가 하면은 요 가의 끄트머리가 남아있다. 아연판을 지우니까. 저분하게 지웠네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아주 더 쇼킹한 거예요. 더. 아, 여기 뭐가 있구나. 뭐가 있었구나. 뭐가 있구나. 지우면 지울수록 굉장히 아주 그냥 리얼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신문 기사를 오려낸다고 하는 것은 내 입장에서는 그런 팩트와 정보체 사이에서 인식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워진 의미. 그게 이제 의미의 잠재태라는 거예요. 잠재된 의미는 뭐냐. 우리가 의미를 알기가 어려워요. 어렵지? 너무 어렵지? 선생님은 철학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철학가 무슨 철학? 예술가이시지만 철학자일 수도 있고요. 아니, 철학가. 그러니까 내가 1974년에 그 신문을 오리고 나서 이제 방근택 선생이 왜 광고에는 손을 안 댔느냐? 신문 기사에는 면도칼을 대서 신문이 가지고 있는 허구성에 대해서 칼질을 했는데 왜 광고에 대해서는 칼질을 하지 않았느냐? 아주 작은 그달에 리뷰 공간 잡지에 리뷰가 있었어요. 여러 작가 전시들을 총평하면서 내 작품에 와서 그런 식으로 그분이 이제 언급을 해주셔서 지금도 그분이 고마워요. 나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해 주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는 그 74년이니까 이북하고 경제 수준이 같은 해예요. 그게 74년에 비슷하다가 이제 그 후에 우리가 치고 올라간 건데. 우리가 공업화, 산업화가 아니고 공업화되는 시점인데 그때의 광고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의 의식을 결정할 만큼 힘이 세지가 않았었다. 그때는 그냥 제품 광고, 아예 이 제품은 뭐 튼튼하고 뭘로 만들었고 이런 광고지 오늘날과 같은 그런 이미지화 시켜서 이미지를 팔아먹는 시대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아직 팝아트가 안 된 그렇죠. 거죠. 팝아트가 안 된 거예요. 근데도 50년 지난 그 예술이 지금 이 시대에도 유효할 것 같아서. 그래서 네. 아휴, 그동안 이제 최근에 신문 오린 거는
아,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신문으로 팔아먹고 살자 하고 제작을 했는데 이게 그 유효성을 가지리라고는 현재의 신문이 50년 전에 그 위력을, 그 효과를 가지고 있으리라고는 나도 생각을 못했고 그날 이후에 나도 그걸 자각한 거야. 이걸 또 해야 되나? 그러니까 유효성이 좀 계속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그동안 이제 했던 게 뭐냐면은 신문지가 이제 소멸되잖아요. 신문지. 네. 정보가 이 빛을 타고 돌아다니는데 이렇게 물질을 타고 돌아다니는 시기는 이제 지났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거를 또 해야 되나 하는 이런 하는 거는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유효성이 재획득되리라고는 미처 생각을 못했어.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랬었는데 그런 일이 지금 발생된 거예요. 신문 오르시죠? 어디 뭐 좋은 신문이 있으면 하나? 일단 다 우리 신문 갖고 왔습니다. 일단. 예. 신문 읽기를 해야 되겠네요. 또 이거를 하리라고는 예측을 전혀 못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시국이 이 모양이 됐으니까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제 피난처이고요. 그 피난처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이라고 했다. 윤 반국가 세력 척결 비상계엄 선포. 윤 대통령은 국민의 자유와 인권,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보고. 자, 끝내도록 하십시다. 노벨상 탄 사람? 한강. 어저께 여기 유튜브에서 한강이 기자회견하는 거, 자기 소설에 대한, 자기 예술관에 대한 문학관에서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중얼중얼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어를 그렇게 쓰면 안 돼. 그 말도 장단 모음이 있고 잭센트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중얼중얼 읽는다고 하는 것은 나 어저께 좀 실망했어요. 선포된 이후 45년 만이다.